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한번 분석해보고 또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정리를 해보고요. 더인트의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중국 제조업 지표부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예. 차이신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50을 어쨌거나 한 달 만에 회복했어요. 주가 변동성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2월 지표가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35.7, 통계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3월 지표는 대략 한 45 정도를 예상했는데 50을 너무 훌쩍 넘어 52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항목별로 봐도 모든 그 항목들이 다 50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 중국은 조금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설문 지표 제조업 PMI라는 거는 그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설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2월 달에 비교해서 3월 달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본 거예요. 네. 근데 2월 달이 워낙 최악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기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기저 효과가 작용을 했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제조업 지표 좋아졌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 이게 시장 살아나는 힌트를 봐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는 아직 회복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지금 뭐 조업이 그 정상도로 돌아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가동률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판단하는 게 전력을 많이 써야지 가동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전력 수요가 별로 늘어나질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그 길거리도 한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업률도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소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중국은 지금 상황이 끝났다고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정작 가장 지금 심각한 거는 미국은 3월부터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2분기에 올 거로 예상을 했게 됐는데 그렇다면 2분기에 중국의 수출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표를 그 전월에 비해서 이제 그 PMI는 본다 그랬는데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또 뭐 그 고정자산 투자 이런 지표들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보거든요. 근데 예. 2월 달에 깜짝 놀랄 정도로 나빴는데 3월 달에도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표 한번 보면은 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대폭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1.3%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대표적인 회사들만 언급을 했는데 20개 IB사에서 중국 성장률 평균 그 전망치 올해 전망치요. 연초에 5.8% 예상했는데 2.7%까지 네. 좀 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관론이 더 우세하다. 제조업 PMI 하나 갖고 뭐 기대를 갖기에는 너무 좀 그 근거가 좀 빈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1%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엄청 낮아졌는데 근데 편차는 또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 어쨌거나 뭐 착시를 일으키든 뭘 하든 간에 경제 성장률을 끄집어 올리려면 올려야 되죠. 예. 뭔가는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예. 어쨌거나 밀리기는 했지만 양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양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중국이 양회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양회가 연기됐습니다. 굉장히 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양회가 지금 4월 중에 개최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많아요. 우선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외국인들 전면 금지시켰죠. 그리고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발병 여부를 체크하고 발병 조짐이 있으면 베이징에 못 들어갑니다. 주변 도시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전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따르면 국회죠. 전인대 위원들, 국회의원들이 14일 정도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4월 중순에 양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읽혀집니다. 이제 양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이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아주 발빠르게 부양책을 내놨어요. 네. 부양책 내놓은 게 유동성 공급했죠. 그리고 그 감세했고 그다음에 비세수도 저희 감면해주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결정적인 게 중에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소비 진작 예.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근데 이거는 양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회에서 아마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뭐 소비 진작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대책, 특히 이제 자동차 소비 관련된 부분들, 인프라 투자는 5G라든지 뭐 전염병 예방센터라든지 뭐 IT 반도체 관련 투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데 예. 전체적인 부양책의 규모가 10조 위안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조 위안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미국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히 대규모의
공격적인 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관련주를 뭘 봐야 되느냐? 일단 핵심은 소비 진작하고 인프라 투자인데 양다리에 걸쳐 있는 게 그 소비 진작하면은 화장품 주도 이제 꼽을 수는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가장 4월달에 어제도 뭐 굉장히 좀 세게 올랐었는데 4월달에 핵심 테마는 5G가 아닐까. 네. 아마 그 양회에서도 5G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 5G를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최근 열흘 동안 한번 수급을 보세요. 지금 대표 종목들 5종목을 그 KMW, RFHIC, 서진, 오이, 그다음에 그 에이스테크 했는데 5종목이 최근 열흘간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급등할 때 따라하는 거는 사실은 뭐 요새는 너무 무리한 전략이겠지만 좀 조정시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5G는 4월에 중심 테마가 될 것이다. 4월에 한 가지 테마만 꼽으면은 역시 뭐 양회랑 또 맞물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G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뭐 큰 그림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나 그럴게요. 싶을 정도로 어쨌거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관찰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지금 상부터 나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 거래가 급증이 아니라 폭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월간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18년 1월이거든요. 이때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 하루에 평균 15조 8천억이 거래됐는데 3월 달에는 지금 18조 5천억이 거래되고 있어요. 사상 최대고 어제는 25조가 하루에 거래됐어요. 코스피 네. 코스닥 합쳐서 뭐 그야말로 거래 대금만 따지면은 화랑장세도 이런 화랑장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김영룡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코스피에서 저는 이게 그 과거 데이터까지는 추적을 못 해봤는데 개인 비중이 50%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3월 달에 무려 53%까지 개인 비중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들었네요.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53%가 늘었고 어저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68%까지 올라옵니다. 예. 그야말로 뭐 근데 고객 예탁금도 지금 45조까지 45조, 올랐다가 예. 지금 43조 원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신용이 안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김영룡 앵커 말처럼 어디서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돈을 끄집어내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고 예. 또 사고 있는 종목들도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SDI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 외국인들이 좀 사는 종목들로 그렇죠. 우리가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전 개인들하고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고 참고로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공매도 안 되는 것도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진칼, 넷마블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거래 패턴도 그렇고 어떤 개인들 매매도 그렇고 뭔가 수급이 굉장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 때 개인들이 네. 어쨌거나 개인들이 더 이상 못 사고 이제 털어낼 때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약간 비하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평가이기도 한데 네. 이번은 약간 다르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참 중구난방 혹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이 개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그러면 진짜로 시장을 좀 이번에는 일으킬 수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아 개미운동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하는데 제발 그걸 바래요. 지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똑똑해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사시는데 지금 수급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안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냐.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전혀 꺾이질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모바일에 피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ETF 거래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게요. 네. 연초만 하더라도 ETF 주식 관련 ETF 거래 대금이 뭐 하루에 1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3월 달에는 6조 5천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거래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간적으로 보면 이게 막 급증하기 시작한 게 3월 12일 정도에 이때가 이제 1900 깨지면서 막 시장 급락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이때부터 열심히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들어온 게 대개 이제 2030 투자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은 리스크도 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그 ETF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할 단계는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좀 매매를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그 코덱스 레버리지하고요, 네. 코덱스 인버스를 살펴봤는데 코덱스 인버스를 조금 샀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열심히 샀죠. 최근에는 이제 지금 좀 그 부분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재밌는 거는 그 레버리지나 그 인버스나 외국인 개인이 모두 팔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데 아무튼 뭐 지나친 레버리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증권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런 언뜻 얘기 딱 그렇게 하죠. 써있어. 예. 근데 증권주가 사실은 뭐 그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급증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돼요. 우선 최근에 CP 금리가 너무 올랐습니다. 네. CP가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저기 고금리로 CP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CP가 급등을 해보니 물론 좀 그 채권펀드, 안정펀드 10조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도움은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PF가 상당히 좀 그 유동화 증권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증권주를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 좀 익스포저가 적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그 종목들입니다. 예. NH 뭐 이런 그 종목들이고 그리고 개인 비중이 그 높은 증권사들 있잖아요. 네. 리테일 비중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TF와 관련된 수급 동향들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수급상의 특징주들은 뭐가 있었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22일째쯤 팔고 있어요. 저는 세는 것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세봤습니다. 3월 이후 외국인이 그 코스피에서 매수한 건 단 하루예요. 예. 그리고 쌍끌이 종목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롯데케미칼 정도를 약하게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쌍끌이 종목을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데 코스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이 외국인이 이 선물 쪽에서는 최근에 좀 매수세로 돌았어요. 선물 맞아요. 쪽에서 계속 네. 팔았는데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산 종목들 딱 살펴봤더니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또 특징적인 게 3월 중순부터 개인들이 팔았었는데 코스닥에서 팔고 그걸 금융투자가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3월 말부터는 개인 투자가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뭐 지금 거론된 종목 중에서 쌍끌이 종목은 HLB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쌍끌이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 뭐 이 정도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네요. 예, 양시장에서 순매수 탑5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좀 조심하자, 몸을 사리자라는 쪽이었는데 좀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부 뭐 바이오주들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같이 뭐 코로나를 네. 엎어서 올려가는 종목들이 있고 일부 종목들은 또 폭탄 돌리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 폭락을 했다가 일정 부분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거치는 단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기간 조정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뭐 급락했을 때 사실 그 코스피가 뭐 1,400대 보이고 막 이러니까 뭐 물반 고기반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물반 고기반인 시장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고려해야 될 요인은 뭐냐? 실적의 안정성입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실적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노출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오늘 또 뭐 블락딜 때문에 이슈화가 됐지만 이렇게 그 강세장에서 올라갈 수 있던 거는 실적 추정치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 섹터들 일부 게임주라든지 뭐 제약주라든지 대표 제약주들 예. 이런 그 실적의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가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뭐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되는데요. 역시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네요. 더인트의 이성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